고지혈증은 치료 자체보다 현상 유지가 더 어려운 병입니다. 고지혈증 약도 있고 치료 방법도 많은데 왜 낫지 않을까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느끼는 고지혈증 치료가 어려운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이 약해서 수치가 안 내려가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약효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약을 안 챙겨 먹게 되고, 그러다가 복용이 끊기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복용을 시작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안 아프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컨디션 변화라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고지혈증은 수치로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게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자주 빼먹으면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매일 약을 챙겨야 하는 치료가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의지 문제라기보다는 치료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에서는 수치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가 치료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지를 봅니다. 고지혈증 치료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활 관리에 가까운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 후 단순히 이 고지혈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물론 보이는 수치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치료를 그만두지 않는 것. 수치가 조금 낮아져도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잠깐 좋아졌다고 해서 치료를 끊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치료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약이 없어서도 그리고 치료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안 아픈 병을 오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지혈증 치료의 출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탈모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줄기세포 치료하면 머리가 다시 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탈모 줄기세포 치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기대해도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줄기세포 치료라는 말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죠. 탈모 치료에서 말하는 줄기세포는 새로운 머리카락을 짠 하고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성장인자 혹은 재생 신호를 이용해서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없던 모낭이 새로 생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히 사라진 모낭을 다시 만드는 치료는 아직 현실적인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치료를 하느냐? 아직 살아있지만 힘이 약해진 모낭, 가늘어지고 빠지기 직전의 머리카락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줄기세포 치료는 두피의 혈류, 염증 환경, 모낭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새로 만들기보다는 살릴 수 있는 걸 도와준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탈모라고 다 같은 탈모가 아닙니다. 유전성 탈모, 스트레스성 탈모, 원형 탈모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흔히 유전성 탈모의 핵심은 호르몬 반응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되지만 줄기세포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단독 치료라기보다는 다른 탈모 치료와 같이 하면 더 좋다. 약물 치료, 두피 관리,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병행했을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도 사람마다 다르고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서서히 관찰하는 치료입니다. 탈모 줄기세포 치료를 과장해서 생각하면 실망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시기에 선택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중요한 건 치료 이름이 아니라 지금 내 탈모 상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노화는 보통 나이로 판단합니다. 몇 살이냐, 몇 년이 지났느냐 이렇게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보면 노화는 나이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에서 실제로 보는 진짜 노화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체력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보는 건 체력이 아닙니다. 운동하고 나서, 야근하고 나서 얼마나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지를 먼저 살펴보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 사실 노화는 힘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 회복이 안 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지나면 회복됐던 피로감이 이제는 이틀, 사흘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은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나이가 되면 잠이 줄어든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듣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일찍 깨요, 자주 깨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 힘들어요. 여기서 또 한 번 반전. 잠이 줄어든 게 아니라 몸이 깊이 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회복력, 면역력 등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몸이 부어요. 같은 활동을 해도 더 쉽게 지쳐요.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 증상을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실은 이건 나이가 들어서 또는 살이 쪄서가 아니라 몸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건강검진을 받고 난 뒤 항상 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졌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본인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생기기 전에 몸이 먼저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보자면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몸의 회복이 느려졌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를 먹었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늦게 들을 뿐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